네,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를 맡게 될 아카야 대표 공경용입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그 토니 부잔의 마인드맵북하고 두뇌 사용법입니다. 그러니까 책 두 권을 가지고 했는데요. 이 책을 보고 보통 이제 책을 보면은 바로 효과가 나고 이런 건 별로 없잖아요. 근데 특히 이 두뇌 사용법 같은 경우는 바로 효과가 났어요. 특히 속도법, 제가 좀 속도적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직업은 항상 이렇게 책도 많이 읽고 문서 또 논문 이런 것들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리고 이해도 잘 해야 되고 저는 이제 계속 이렇게 공부를 좀 많이 해서 내가 이제 뭐 읽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크게 배울 게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두뇌 사용법에서 빨리 읽고 잘 이해하는 방법으로 하는 법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 책을 읽었더니 약 한 50% 정도 속도가 좀 빨라졌습니다. 그 외에도 되게 많은 학습법이나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고 또 어떤 식으로 기억을 할지 이런 내용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권을 하나하나 짚으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간단히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면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두뇌는 지금 너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뛰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은 뭐 사람들 중에 내가 바보가 아닐까, 내가 이렇게 못하는 건 좀 내가 뭐 태어날 때 좀 멍청하게 태어나서 그런 게 아닐까,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한테 공부를 가르쳐주고 아니면은 어떤 일들을 맡길 때 저는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머리가 나빠가지고 이런 거 잘 못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하지만 그 말이 왜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 강의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빠르고 효과적으로 읽기. 저는 이 두 번째가 참 와닿았어요. 왜 와닿았냐면 다른 내용도 다 와닿았는데 이건 바로 제가 실행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럼 세 번째, 기억력. 제가 항상 이렇게 기억력이 별로 안 좋거든요. 뭐 맨날 놓고 다니고 뭐 그런 기억력도 물론 좋아지겠지만 더 좋은 거는 제가 지금까지 읽었던 책이나 아니면 제가 생각했던 것들, 뭐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할 뿐만 아니라 좀 더 가지고 있는 것들을 창의적으로 잘 엮어서 새로운 것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마인드맵.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하려면은 마인드맵을 해야 되는데요. 그 마인드맵을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그 마인드맵을 통해서 조직적으로 공부하는 기술. 이것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이건 아직 제가 많이 해보진 못했는데 아마 해보면은 제가 지금까지 공부하는 속도의 한 2배 정도는 빨라지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지식들, 그 지식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막 뭔가 생각을 하려고 짜낸다는 게 꼭 잃어버리는 열쇠 찾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런 것들 어떻게 제 머릿속에 있는 걸 짜내서 잘 조직화시킬지 뭐 아마 연습을 하면 그것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건 김선화 대표님께서 강의를 해주시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마인드맵으로 더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뭐 이 순서대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두뇌는 생각하는 것보다 뛰어나다. 얼마나 뛰어나냐면요,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뉴런이 1조 개 이상 있대요. 1조라는 숫자는 엄청나거든요. 1부터 세면 아마 제가 죽을 때까지 세도 1조라는 숫자까지 셀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1조라는 숫자도 큰데 그 1조가 연결할 수 있는 게 뭐 1개에서 10만 개 정도까지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10만 개를 연결하고 있는 게 1조 개가 있다. 이건 뭐 상상할 수가 없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공학도잖아요. 그래서 이 숫자가 어느 정도 긴 건지를 한번 봤어요. 보통 활자체 하면은 한 이 정도 글씨 크기를 말하겠죠? 이 0을 쭉 우리가 뉴런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쭉 늘어났더니 1050만 킬로미터예요. 지구가 6만 킬로미터거든요. 200, 한 6, 70바퀴를 돌 만큼 우리 뇌의 뉴런이 그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부족하다. 이거는 좀 앞뒤가 안 맞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뭐 공부를 못했거나 아니면 뭐 창의적이지 않다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부족한 게 아니고 뭔가 어떤 방법을 찾지 못한 것 같아요. 이 머리에 있는 것들을 잘 이용할 수 있는. 토니 부잔 같은 경우는 아마 그런 것 같거든요. 토니 부잔이 이 책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제 도서관에서 머리 쓰는 법에 대해서 알고 싶어가지고 찾아봤대요. 두뇌에 대해서. 그랬더니 다 두뇌에 관한 얘기가 나왔지 이 머리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는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토니 부잔이 만든 거예요.
이 토니 부장도 제일 처음에 뇌에 대해서 접근을 했겠죠. 근데 뇌가 너무 무궁무진한데 사람들이 공부나 아니면 학습을 잘 못한다. 그 이유는 뭘까? 혹시 뇌를 쓰는 방법이 잘못되지 않았을까? 이런 과정에서 이것들을 만든 것 같아요. 아마 이게 되게 오래전에 쓰여진 책인데도 아직까지 이렇게 도움이 되는 경우는 적은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 또 계속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뭐 두뇌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원래는 지금 밝혀진 거는 그 좌뇌, 우뇌 뭐 이렇게 있진 않아요. 지금 이제 공부를 더 해보면은 뭐 이렇게 좌뇌, 우뇌로 흩어진 게 아니고 골고루 분포됐다고 하지만 저희는 이제 이걸 좌뇌, 우뇌가 있다고 생각을 가정을 할게요. 그렇게 가정을 하더라도 저희가 뭐 공부하고 이러는데 전혀 뭐 그게 없으니까요. 왜냐면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뇌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이건 뇌의 공부가 되는 거지 뇌를 어떻게 사용하는 공부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럼 일단 우뇌라는 건 뭐 감성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 우뇌를 보면은 리듬, 공각지가 게슈탈트, 이게 천재성이래요. 상상, 공상, 색상, 입체 이거고요. 좌뇌는 뭐 우리 이성을 담당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뇌고요. 그 다음에 단어, 논리, 숫자, 순서, 선, 분석, 목록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이런 뇌를 가지고 제일 처음에 이제 읽기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읽기. 우리가 뭘 공부를 하든 뭘 시작을 하든 제일 처음에 그 문자로 읽게 되는 거예요. 읽는 것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문명의 발전도 이런 문자들이 생기면서부터, 문자가 생기기 전까지는 저희 뭐 할아버지의 생각을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겠죠. 아니면 제 할아버지의 아버지, 또 조선시대, 뭐 고려시대, 아니면 그 선사시대, 뭐 이럴 때 그 문자가 탄생되기 전까지는 아마 그 지혜가 연속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잘 읽을까? 기왕이면 빠르게. 그러니까 막 우리가 수능 볼 때 언어 영역도 있고 외국어 영역도 있죠. 그 문제를 풀어볼 때 느낌이 그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빨리 정확히 읽을 수 있을까? 아마 이 강의를 들으면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그 아마 수능 볼 때 아니면은 수능 볼 때 언어 영역이나 아니면 외국어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빠르고 효과적으로 읽기. 그러니까 왜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이렇게 하지 못했었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잠재력이 있는데 이런 공부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이제 선생님이 된다면, 커리큘럼이 있다면 우리 머리를 어떻게 쓰는지를 알려준 다음에 과목을 알려줄 텐데 우리 머리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공부에 대해서 잘 안 알려준 거죠. 그래서 이제 학업 성취도나 이런 게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읽는 게 뭔가? 저희가 이제 읽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면 읽는 게 무슨 과정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 읽는 거는 제일 첫 번째는 이제 사전적인 의미예요. 그 작가가 의도한 바를 책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 이 쓴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글로 쓰인 단어가 자기 것으로 소화되는 것. 근데 이제 토니 부잔이 생각하는 거는 이거예요. 읽기는 개인의 상징적 정보와 그 총체적 정보의 상호관계다. 총체적 상호관계다. 개인과 상징적 정보. 그러니까 읽기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글을 읽잖아요. 이 글을 읽으면 머릿속에 있는 여러 가지 단어들, 내가 예를 들어서 강아지를 생각을 하면 이 강아지가 우리가 떠오를 때는 그 뛰어다니는 강아지나 앉아있는 강아지 이런 모습들이 떠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어를 모른다는 건 어떤 단어를 보고 머릿속에 영상이 안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문장을 읽게 되면 이게 어떤 느낌이구나, 어떻게 움직이는구나, 이게 장면으로 떠올라지는데 그 장면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이해하지 못한 거고 그 장면이 나타날 때는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그 읽기에 대해서 한번 쭉 볼게요. 읽기에는 이제 7가지 단계가 있는데 제일 처음에 인지 단계예요. 인지 단계는 뭐냐면 이렇게 문자를 딱 보고 이게 무슨 글이구나. 위에 뭐 써있는 게, 강태영 비키니 노출 사고, 뭐 이런 게 써있네요. 이런 것들을 보고, 이게 비키니 노출 사고구나. 이런 거. 그 다음에 흡수 단계. 흡수 단계는 뭐냐면, 그 문자에 대해서, 이게 문자라는 걸 인식을 하면, 그 다음에 빛이, 지금 우리가 물건이 보이는 것 같은 경우는 빛이 반사돼서 보이는 거거든요. 그 빛이 반사돼서 눈에 들어오고, 그 시신경을 통해서 두뇌로 가는 거죠. 여기 단계까지가 흡수 단계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파란 부분부터는 그 뇌하고 상관이 있는 거죠. 기본적인 이해. 그 다음에 읽고 있는 정보 모든 부분과 다른 정보와 함께 연결됨. 이거 보고 이게 뭐다 대강 이해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외적 통합 단계 같은 경우는 그 지식과 새로운 정보. 이제 이걸 가지고 이해를 하는 거죠. 이게 어떤 글이고 어떤 상황이다가 아니고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유추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뭐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비평도 하고 인식, 뭐 선택 거부 과정 이런 것들이 뭐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컬럼을 쓰거나 뭘 할 때는 어떤 정보를 주고받는 게 아니고 그 정보를 통해서 뭔가를 끄집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억 단계.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정보에 저장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억 다음에 또 중요한 게 회상이에요. 왜 회상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집어넣었잖아요, 잘. 그럼 제대로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만히 생각하면 컴퓨터에서 우리가 뭐 공경민 씨가 밥을 먹었다를 저장을 했는데 이게 글자 하나가 바뀌어서 공경민 씨가 밥을 안 먹었다 이렇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얼마나 100% 맞게 회상을 하는지. 우리가 이렇게 막 모여 있으면은 뭐 우리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 다음날 일주일 후에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면 다 다르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다 다르게 기억을 잘못했거나 회상을 했거나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의사 전달 단계. 의사 전달 단계는 이제 최종 단계로서 지금 우리가 회상한 거를 또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들. 또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좀 있죠. 아, 내가 이렇게 회상을 해서 얘기를 하는 그 전달 방법. 전달 같은 경우는 뭐 글쓰기, 필기, 구술 시험도 있겠지만은 뭐 제스처나 뭐나 여러 가지들도 있겠죠. 여기서는 그 제스처나 이런 얘기들은 좀 안 나왔어요. 회상해서 얘기하는 거 정도로만. 이게 바로 이제 학습의 시각적 과정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을 토대로 어떻게 학습을 하면 좋은지 하겠습니다. 먼저 눈의 움직임. 우리가 멈춰 있는 걸 보면 눈동자가 멈춰 있어요. 막 이 손가락을 돌리면 이 손가락을 따라서 눈이 쫓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멈춰 있는 것들을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눈이 고정이 돼야 돼요. 근데 보통 이제 글을 읽는 사람들 보면 눈이 막 움직이는데 글이 안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건 이제 책을 별로 안 읽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참 책을 읽으면서도 뭘 읽는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단어들을 움직이면서 이렇게 점프하면서 딱 멈출 때 그때 눈에 단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이런 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아, 눈은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그 다음에 그 책을 읽는데 이제 두 가지가 있거든요. 뭐 천천히 읽는 사람하고 효과적으로 읽는 사람이에요. 천천히 읽는 사람은 눈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게 갑자기 긴장이 풀려서 딴 데도 쳐다보고 막 다른 데로 막 튀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천천히 뭔가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면 다른 것들도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잖아요. 무슨 일을 천천히 할 때. 근데 이제 속도구로 읽는 사람은 계속 이렇게 읽겠죠. 빨리빨리. 보통 빨리빨리 읽으면은 잘 못 읽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빨리빨리 읽으면 집중력이 더 뛰어나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글자가 있으면은 눈을 이렇게 점프하면서 한번 움직여보세요. 내가 점프한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진짜 빨리 읽어지거든요. 그리고 집중력이 잘 되냐? 정말 더 집중이 잘 돼요.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눈이 막 계속 저희가 책을 읽다 보면 가끔 눈이 빗나갈 때가 있잖아요. 글자 밖으로 튀어나갈 때 그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한 번쯤. 하지만은 이렇게 빨리 읽게 되면은 그 눈이 정확하게 고정이 돼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들을 알 수 있고 집중력이 좀 도와준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읽기에 대해서 잘못된 습관이 있어요. 잘못된 습관이 어떤 거냐면 한 번에 꼭 한 단어씩 읽어야 된다. 이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눈으로 한번 점프를 하면은 그 점프를 하는 게 뭐 한 단어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점프될 때 이렇게 보이는 그 시선만큼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분당 500단어 이상으로 빠르게 읽는 건 불가능하다. 아니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게 막 익혀지기 전까지는 이 강의를 해서도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라도 익혀보고 강의를 하자. 근데 생각보다 금방 익혀졌어요. 그 다음에 빠르게 읽는 사람은 읽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절대 아니더라고요. 더 집중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막 빨리 달리려고 달리기 할 때 그냥 천천히 달리면은 여기저기 보는데 정말 100m 달리기에서 목표 지점만 보고 계속 빨리 달리면 그 목표 지점에 집중이 되잖아요. 그럼 똑같은 원리 같아요. 그러니까 빠른 속도는 오히려 집중감을 높여준다. 한번 해보세요. 진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고급 읽기 기술에서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시각적 보조 기법은 뭐냐면 어렸을 때 이제 꼬마애들이 막 이렇게 손가락으로 줄치거나 뭐 펜으로 이렇게 줄쳐서 읽으면 그렇게 읽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매우 좋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글을 읽는다는 거는 눈동자의 움직임의 그 문장에 따라가는 거거든요. 시각적으로 손가락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손가락 끝을 바라보면 이 눈이 계속 목표 지점이 있으니까 계속 쳐다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손이나 아니면 가벼운 펜으로 이렇게 시각적 보조로 긁는 거. 그 다음에 초점 확장. 한 번에 한 문장을 읽을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한 줄을. 한 번에 세 줄씩 읽을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고속인식 기법은 저희가 이 눈이 계속 빨라지잖아요. 우리가 자동차를 120km로 달려요. 그 다음에 천천히 달려야겠다 생각을 해서
한 50km 정도, 우리가 120km 달리다가 지금쯤 50km겠지, 속도를 줄여서 보면은 우리 느낌은 50인데 보면 계기판은 막 7, 80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계속 눈을 빨리빨리 가다 보면 내가 편안하게 읽을 때도 속도가 빨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급 읽기 기술 3개, 이걸 만약에 계속 연습하다 보면은 그 읽는 거와 집중력이 늘어나서 지금까지 했던 학습, 정말 만약에 내가 막 너무 학습을 안 하고 집중력이 안 됐다 이런 사람일 경우에는 거의 5배 정도까지 효과가 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평소에 그렇게 잘했던 사람도 이걸 하면 저 같은 경우는 50% 향상이 됐거든요. 50% 향상이 됐다는 건 뭐냐면 제가 한 달에 책을 10권 읽는다면 15권이 되는 거겠죠. 이런 어마어마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읽기에 관한 그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기억력에 대해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기억력과 이해력이라는 거는 또 틀려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보면은 무지하게 어디다 놓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잘 기억을 하잖아요. 하지만은 뭘 보고 이해는 잘 못하고. 그러니까 그 이해와 기억력이 좀 다르다. 그러면은 그게 뭘 뜻하냐면 우리가 오래 쳐다보면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3시간, 4시간, 5시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렇게 이제 이해를 많이 하지만은 그 순간 기억력이 떨어져가지고 결국 학습효과는 낮아진다. 즉 학습효과는 기억력과 이해력 간의 관계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거의 20분에 한 번씩 잠깐 휴식을 하는 게 중요해요. 잠깐 휴식을 하면 기억력이 떨어지지 않거든요. 이해력은 그대로 멈춰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좌뇌라는 것 자체가 계속 그 정보를 가져와요. 가져온 다음에 이 좌뇌가 딱 멈추면 이제 우뇌가 그 정보들을 종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발명이 있을 때도 옛날에 뉴턴이 주거하고 수학 문제 풀다가 만류의 인력을 발견한 게 아니고 사과 떨어질 때 발견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게임이 있는데 한 20분이나 15분 정도 집중을 하면 잠깐 그 게임을 하면서 한 2, 3분을 쉬게 돼요. 그러면은 오히려 더 집중이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좀 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차를 마신다고 할 때. 그러니까 왜 그렇게 자주 쉬어야 되냐면은 그만큼 이제 우리가 만약에 속도법을 익혔다면 되게 많은 정보가 들어올 거거든요. 보통 60분에 할 일을 아마 20분, 45분에 할 일을 한 15분, 20분 안에 끝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은 그 45분, 15분 집중력에서 20분 아니면 또한 30분, 10분 쉬는 그게 되겠죠. 그렇게 하더라도 머릿속에서 다 남겠죠.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무조건 잘 된다고 오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적당히 쉬어가면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회상력이라는 건데 학습을 할 때 어떤 것들이 잘 기억이 남나 보면은 첫 번째 여기 이렇게 이게 학습이 시작하는 부분이죠. 여기 끝나는 부분. 이럴 때 이제 회상력이 높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했던 얘기가 좀 잘 기억이 남고 마지막에 했던 얘기가 기억이 잘 남는 이유는 원래 이런 사람 머리가 그렇게 생긴 거고요. 그 다음에 반복, 감각, 운율.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반복하고 어떤 거에 깜짝 놀라고 이런 거 있으면 우리 머리에 더 기억이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마인드맵을 하게 되는 그 마인드맵이 효과가 있는 그 이유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눈에 띄거나 특이하게 생긴 것들도 자기 기억을 한다, 다른 것들보다. 자, 그 다음에 다음을 보시면은 이제 그래프 보면은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은 내용은 그거예요. 우리가 너무 짧은 시간 하고 쉬게 되면은 그 학습 자료, 그의 리듬이나 이게 어떻게 이 구조, 이런 것들이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해력이 떨어지죠. 너무 짧게만 잠깐 보고 이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렇게 잠깐 깊게 본 다음에 이해를 해야 되는 이런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대신 이제 또 계속 길게 하다 보면은 또 기억력, 아까 말했던 그 회산된 기억의 양이 적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 기억의 양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이제 머릿속에서 이 책을 읽으려고 하면 이 책에 관련된 기억, 그 재료들을 막 머릿속에서 가져와요. 그럼 어느 방에서 우뇌가 자, 지금부터 이 글에 필요한 것들을 가져오겠다 하면서 이런 단어들이나 이해할 만한 요소들을 어느 방에다 가져오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는 그걸 보면서 그거랑 맞춰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가져온 게 너무 적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졸리거나 힘들거나 딴 생각이 나겠죠. 제대로 잘 가져왔다 이러면은 집중 잘고 많이 더 학습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게 가장 중요해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자기한테 맞는 시간, 그러니까 회상력과 이해력이 가장 좋은 시간.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제일 처음에 집중을 해서 30분이고 40분이고 20분이고 책을 봐요.
제가 만약에 독서를 한다 그러면 그때 이제 이걸 맞추거든요. 아, 오늘 컨디션은 한 25분, 30분 정도 하고 10분을 쉬어야겠다. 아니면 뭐 40분을 하고 10분을 쉬어야겠다. 이런 컨디션을 맞추는 거죠. 왜냐면 사람이 날마다 다르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 어떤 지식에 대해서 아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어떤 것들, 뭐 음식의 간을 맞추듯이 이렇게 계속 조절을 해가지고 오늘은 몇 분 하고 어떻게 쉴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학습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복습을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보면, 자, 여기 그래프를 보면은 이렇게 처음엔 75%에다 갑자기 이렇게 솟았다가 쭉 내려가죠.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읽고 공부한 다음에 이것들을 조합해가지고 다시 자기 걸로 만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뉴턴이 75%였다가 쉴 때 거의 100% 가까이 간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발견한 거죠. 아르키메데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것들이 끝난 다음에 그걸 충분히 조합할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한다면은 계속 이런 물결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학습, 받아들이는 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기억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봤다면은 어떻게 복습을 해서 그 기억을 계속 남길 건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처음엔 전 이 그림이 막 되게 복잡해 보였는데 뭐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제 복습을 해야 되나. 첫 번째는 1시간 동안 우리가 학습을 하잖아요. 학습을 한 다음에 약 10분 뒤에 다시 5분 동안 복습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10분 후에 다시 바로 복습을 하지 않고 10분 후에 복습을 하는 건 10분 후에 약 한 75에서 다시 100까지 올라가거든요. 이해가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내가 다 기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45분, 15분 하는 것도 그래서 그런 거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하고 한 15분 정도 쉴 때쯤 15분 정도 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마 저는 10분 뒤에 5분 동안이면 아마 15분 쉴 때 그런 걸 거예요. 10분 쉬고 5분 동안 이렇게 복습을 하고, 그래서 이제 45분 공부하고 15분에 이렇게 보내게 되면은 그 다음에 기억을 할 수 있게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하루가 지난 다음에 하루 정도 딱 지나고 한 2분에서 4분 동안 지금까지 한 걸 복습을 하겠죠. 그럼 2분, 4분에 어떻게 복습을 하냐? 이 복습하는 방법은 나중에 이제 마인드맵에서 차분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복습이 있고 난 후 일주일 후에 다시 2분 동안 복습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머릿속에 완전히 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공부한 것들을 평생 기억에 남게 할 수 있겠죠. 자, 다음 이제 강의할 거는 마인드맵입니다. 이 마인드맵은 참 지금 얼마나 대단히 올라온 건 아니지만, 지금 저가 이만큼까지 있게 해준 가장 훌륭한 도구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마인드맵인지도 몰랐어요. 제가 옛날에 큰 PT를 하러 저희 이제 외삼촌을 뵀습니다. 외삼촌은 이쪽 훌륭한 교수분이시기도 하고 학자시기도 하고 지금 사업가시기도 하죠. 그분에게 어떻게 제가 이제 PT를 가지고 이제 앞에서 좀 봐달라고 했는데 저한테 느닷없이 발표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분명히 제가 10시간, 20시간 연습을 하고 대본까지 써서 딸딸 외웠는데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는 거예요. 아까 봤듯이 학습을 했는데 회상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표현도 안 되고. 그리고 막상 발표하면서도 제가 이게 뭔지 이해도 또 잘 안 가는 거예요, 다시. 왜 그런 걸까? 그래서 제가 이제 대강 막 더듬으면서 발표를 끝났고 삼촌이 야 인마 너 나가지 마라 하면서 머리를 툭 때리시면서 삼촌이 이걸 다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게 삼촌은 그쪽에 IT 쪽에서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다른 화학공학 아니면 벤처 이쪽 교수신데 이 IT는 하나도 모르시는데 한 번 듣고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막 이제 갑자기 저한테 종이를 가져오라고 그러시더니 펜으로 그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게 이런 식으로 가서 이렇게 가고 하면서 이 흐름을 쫙 그리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그랬더니 제가 쓰지도 않았던 내용들까지도 전부 다 파악을 하시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거지. 그러니까 저는 그 그림을 보고 알게 됐고요. 또 이게 이렇게 쓰이겠네. 왜 이런 내용은 없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게 너무 신기했죠. 삼촌이 천재인가. 나는 그렇게 삼촌에 비해서 너무 부족한 건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제가
그걸 봤더니 제가 이제 옛날에 대학교 때 공부했던 화공양론 수업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화공양론이라는 수업은 공장을 만드는 건데 그 공장을 만들 때 어떤 액체, 어떤 기체들이 만나서 뭐 완제품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약의 원료들이 지나가면 마지막에 약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많은 변화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눈으로 볼 수 없어서 저희는 항상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풀었었어요. 아, 혹시 이게 그게 아닌가. 그래서 저도 이제 그림을 그려서 하는 연습을 하게 됐죠. 그랬더니 지금까지 가졌던 실력, 뭐 암기나 회상하는 것 또한 회상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창의적인 사람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 전까지 제가 창의적인지 몰랐거든요. 그러면 그 마인드맵 어떻게 보면 저를 지금까지 뭐 2년 동안 특허를 20개 넘게 내주고 여러 가지 논문도 쓰고 그 짧은 기간에 그러니까 이 마인드맵을 알게 돼서 변한 거거든요. 짧은 기간에 저를 많이 발전시켜줬고 또 제가 이걸 다른 동생들한테도 알려주니까 뭐 대신 7등급이었던 애가 다음 뭐 시험을 봤을 때 뭐 거의 뭐 전교 2등까지 하게 되고 막 이런 뭐 기적의 도구죠. 아마 토니 부장도 그랬을 거예요. 이걸 자기가 만들고 나서도 너무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 마인드맵이 어떤 건지. 제일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 그리고 어떤 식으로 내 생각을 표현을 하는 건지 그걸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자신만의 마인드맵을 그리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식들을 생각을 할 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어려운 말일지도 모르겠지만 그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과학에서는 가장 불변의 진리예요. 질량 보존의 법칙이 뭐냐면 제가 물 1kg을 먹었다. 그럼 제 몸무게는 1kg이 늘겠죠. 그렇죠? 물에다가 설탕을 30g, 물 100g에다 설탕 30g을 집어넣었다. 그럼 그 물 무게는 130g이겠죠. 뭐든지 변화가 있을 때, 뭐가 들어가서 변화가 있을 때는 그게 변하거든요. 질량이나 이런 것들이. 그럼 변하지 않는 건 뭐냐? 아무것도 안 들어갔을 때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잖아요. 왜냐면 그건 그대로 나니까. 뭐가 들어갔으면 1g, 1mg이라도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날 변화를 시키려면. 그렇죠? 근데 지식이라는 건 참 특이한 게 공부를 하면은 실력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몸무게가 늘질 않아요. 그럼 뭐냐? 원래 내가 알고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 내가 답이라는 게 있는데 이 답을 못 찾는 거예요. 길이 너무 험난해가지고. 그러다가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어렵게 길을 내고 결국 한번 그 답을 보게 되면 그 다음부터 그 답까지 가는 건 쉽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도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공부를 안 하고 처음에 이 분야를 받아들일 때는 그 숲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산에 가다 보면은 길이 있는 곳이 있고 아예 길이 없는 곳이 있어요. 길이 없는 곳이겠죠. 그럼 길이 없는 곳으로 우리가 정상을 가려면 그 길을 만들어야겠죠.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한번 정상을 가면은 이런 길이 만들어진대요. 그러다가 우리가 계속 이 길을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이런 큰 길이 되겠죠. 이 큰 길이 되면 이젠 제가 걸어가지 않고 뭐 자전거나 오토바이나 자동차를 타고도 빨리 갈 수 있겠죠. 대신 길이 좁을 때는 자동차를 못 타고 가죠. 이런 식으로 계속 계속 뭔가를 하게 되면 복습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뇌에서 이 자극을 받아서 이 답까지 가는 게 한 번 왔다 갔다 하면은 이거겠고 계속 몇 번씩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이 길이 넓어지겠죠. 길이 넓어진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이거 언어적으로만 접근을 했다. 이성으로만 접근을 했다면 길이 한계가 난다면 감성, 뭐 여러 가지 것들로 접근했다. 오감, 감성, 이성 이런 걸 통해서 막 접근을 했다. 그럼 길이 넓어지겠죠. 한 번 간 거여도 한 번 간 게 아니고 여러 개 길을 통해서 간 거니까. 그런 느낌을 가졌었는데 역시 과학 결과도 똑같았어요. 한 뇌세포에서 다른 뇌세포로 전달이 될 때, 그러니까 즉 여기서 자극을 받아서 이 자극 받은 게 뇌로 갔을 때, 그럴 때는 한 번이 흘러간 게 화학 성분이 남는데요. 그래서 그 다음엔 흘러가기 쉽게. 그렇죠?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도 처음엔 무지하게 어렵죠. 계속 자빠지고. 어느 순간부터 자전거 두 손 놓고도 타고, 뭐 제 동생 같은 담배 피면서 자전거도 탈 수 있겠죠. 그렇게 되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 저는 이게 신기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경험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은 마인드맵은 이걸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언어, 색상, 숫자, 이미지, 논리, 공간지각, 리듬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리듬을 볼 때도 우리 뇌에 어떤 정보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공간지각, 논리, 숫자, 이미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하나 볼 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나타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보여주면서 한 정보를 듣게 되면은 더 많이, 하나를 보더라도 더 많이 느끼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막 눈 감고 글자로 봤던 거랑 실제로 막 그 그림으로 봤던 거랑 우리가 실제로 경험했던 거랑 왜 경험이 다른 것들보다 훌륭한지에 대해서는 경험이 모든 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제 롤러코스터를 탔다. 롤러코스터라는 글을 봤어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느끼겠어요? 그 다음에 롤러코스터라는 걸 이렇게 사진으로 봤어요. 또 세 번째는 롤러코스터를 동영상으로 봤어요. 네 번째는 롤러코스터를 타봤어요. 어떻게 다를까요? 똑같은 롤러코스터지만 타본 게 훨씬 더 많이 기억에 남겠죠. 그거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자극을 해서 그래요. 그럼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단순히 문자가 아니고 여러 가지 것으로 자극을 하게 되면 얼마나 잘 남을까라는 그런 가정과 결론을 만들 수가 있겠죠. 다음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제 봤더니 천재들이 어떤 노트를 썼나. 그러니까 천재라고 하면 뭐 그냥 우리 반에서 1등, 전교 1등 이게 아니고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했던 사람들, 가장 창의력이 넘치고 뭔가를 만들어냈던 사람들의 노트를 보니까 이게 노트였던 거예요. 보통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런 식으로 노트를 그리면 선생님한테 두드러 맞겠죠. 너 왜 공부도 안 하고 낙서를 하냐고. 아마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수업 시간에 만약에 선생님 수업을 듣고 필기를 했다면 뭐 무지하게 많이 혼났을 것 같아요. 일반인의 노트는 이렇고. 자, 우리가 봐도 이 사람이 뭐 앉아있고 뭐 타고 있잖아요. 그럼 얘는 뭐 지금 제가 보거나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이거는 뭐 이 사람이 뭐 타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좀 했나 보다. 또 이거는 바퀴가 이게 뭐고 막 우리 스스로도 계속 이걸 보면서 상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전달이 되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모르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진짜 레오나르도 다빈치 시대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글로 남겼다면은 그 글을 지금 남아있지도 않잖아요. 글이 변형이 돼서 뭐 라틴어로 썼을 텐데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겠죠. 하지만 이렇게 그림을 그리니까 지금 저희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무슨 생각을 했구나. 또 이걸 보고 우리도 창의성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위대한 노트는 이렇다는 거예요. 다음에 제가 이제 처음에 PT를 만들었을 때는 이렇게 깔끔하고 뭐 사람들이 자주 쓰는 방식으로 만들었었어요. 보니까 지금 봐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때는 정말 대본이 필요했었죠. 이거 보고 옆에다가 막 써놓는. 그렇죠? 그러면 이건 뭐냐? 제가 이제 마케팅 기획을 했을 때 이렇게 한 거거든요. 이거는 뭐 어떻게 대중매체를 통해서 이건 길에서 이건 지하철에 어떻게 붙이고 뭐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 하나가 그 여러 가지 마케팅 툴을 다 집어넣은 모델이에요. 만약에 글로 썼으면은 한 50장이 넘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지만 이 50장을 한 장에 집어넣는데도 이걸 보면 대본이 필요가 없어요. 지금 봐도 뭔지 기억이 다 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PT에서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나 발표를 하는 사람들이 못하는 이유는 뭐냐? 어떤 그림과 글만 쓰는 거예요. 이게 내가 다시 봐도 떠오를 만큼 계속 재작업을 해서 어떤 이미지와 글로 하나를 합쳐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어떤 상징을 놓고 아니면 그냥 어떤 글들을 놓고 이걸 통해서 뭐 지금까지 외웠던 걸 끄집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프레젠테이션 한번 볼까요? 이 일반인들이 하는 이런 프레젠테이션. 이 사람도 막 가끔 프레젠테이션 하다가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하면서 막 깜짝 놀라기도 해요. 저도 이제 이런 식으로 시간이 없을 때 이런 식으로 만드는데 이렇게 만들 때는 단점이 뭐냐면 저 PT를 봐도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이렇죠. 이건 지금 저희가 봐도 알겠죠. 뭐 1994년하고 96년에 뭐 이렇게 칩이 뭐 인텔 칩으로 바뀌었다. 전 이 프레젠테이션 본 적도 없지만 느껴지죠? 2001년하고 2009에서는 이거 9, OX가 9였나봐요. 9에서 10으로 바뀌었다. 쉽죠? 이 사람이 영어로 해도 한국말로 하지 않아도 알아들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거를 보면 이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고 뭐가 나올지 궁금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보면 그래 인텔 칩으로 바뀌었네. 왜 애플에서 인텔 칩으로 바뀌었지? 그럼 인텔 칩에서는 뭐가 도대체 좋은 거야? 왜 바꿨을까? 이런 궁금증이 떠오르게 되죠. 이 슬라이드만 보더라도 9에서 10으로 바뀌었네. 그럼 10에서 도대체 뭐가 좋아진 거지? 그러니까 스스로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 안에 듣는 사람들도. 그래서 훨씬 더 큰 커뮤니케이션이 되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보면은
뭐 기존 노트 우리가 막 열심히 필기하는 기존 노트의 단점은 뭐냐? 키워드를 가려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옛날에 이게 제가 썼던 다이어리인데 이렇게 막 넘겨서 봐더라도 이전에 한눈에 딱 보면 뭔 말을 썼는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심지어는 글자도 못 알아보겠고 가끔은 아주 열심히 찾아봐야 그리고 그 글을 읽고 마치 독해 문제를 풀듯이 열심히 읽어야 이게 내가 무슨 생각으로 썼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뭐 앞으로 배우게 될 마인드맵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죠. 키워드가 가려지지 않죠. 왜냐면 키워드가 가운데에 탁 있으니까. 그 다음에 기억하기 어렵게 만든다. 그렇죠. 기억하기 어렵죠. 글로 써도 못 알아보겠는데. 세 번째, 마인드맵은 금방 그리거든요. 선하고 글자, 선하고 글자, 선하고 글자 하면 되는데 이거는 자꾸 문장도 만들어야 돼요. 억지로 문장도 만들어야 되고 또 막 가득 채워야 되니까 결국 시간 낭비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뇌에 창의적인 자극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사람 노트나 아니면 어떤 뭐 공부를 할 때 어떤 글들이 모여있는 걸 보면 짜증이 나잖아요. 뭐 뇌도 쉽게 피로해지고. 왜냐면 뇌는 그 문장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지로 생각을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창의적인 자극도 주지 못해요. 왜 그러냐? 우리 뇌는 방사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방사사고를 하고 있는 이런 필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이런 도구들이. 그러면은 그런 게 뭐냐? 이렇게 마인드맵이죠. 보시면은 딱 보면 느낌이 오죠. 이쪽은 생일이고 이렇게 뭐 무슨 파티를 하는 것 같고 이 그림을 보면 다 알잖아요. 아마 이게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도 영어 써 있는데도 무슨 내용인지 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글로 이렇게 계속 정리를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마인드맵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 그 다음 강의는 마인드맵으로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마인드맵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제일 처음에는 그 어휘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게 중요해요. 일단 글 가지고 마인드맵을 만드는 게 편하거든요. 보시다시피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키워드에다 이런 선들을 긋기 시작해요. 방사형 선을 긋기 시작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이런 단어들, 여기에 맞는 단어들, 생각나는 단어들을 쓰게 된 거죠. 저는 이제 어떻게 했었냐면은 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일단은 학습이 필요하고 선생님을 만나야 되고 경험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혁신을 해야 되고 그 혁신이 지속이 되기 위해서는 비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미래가 어떤 식으로 변할지에 관한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이제 성공을 하고 이런 게 끼달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성공하니까 뭐 어떤 사람은 뭐 돈, 명예, 여자 뭐 이런 사람이 있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얘기했죠. 뭐 제 동생이 그랬었는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함축적인 것들 왜 이게 그러면 효과가 있나? 그 함축이에요. 함축.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빈 공간이 있으면 막 채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책을 읽다가 가끔 이런 경우 생각나세요? 내가 어떤 노트가 있는데 느닷없이 노트에다 막 낙서를 하는 거예요. 하얀 걸 보자마자. 사람은 뭐든지 막 채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함축적으로 이렇게 있으면 자꾸 우리가 학습만 막 떠올리게 된다고요. 대신 이게 완성된 문장으로 되어 있으면 읽고 지루하죠. 그 다음에 연상적용을 통한 문제 해결. 이렇게 성공이라는 걸 하고 막 여러 가지 떠오르는 것들을 적어 놓으면 또 학습 하면 또 여기에 가지가 3개가 그냥 우리가 3개를 그냥 그어 놓는다면 또 뭐가 나올까요? 학습이면은 뭐 독서도 있고 뭐 대학교도 있고 뭐도 있다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떠오르겠죠. 우리가 선을 긋는 나름. 근데 만약에 우리가 글로 썼다면 벌써 다음 문장이 이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어휘 브레인스토밍이 익숙해진 다음에는 이미지 브레인스토밍. 자, 이 학습에 대한 이미지를 그리기도 하고 찾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림을 손으로 잘 못 그려서 항상 그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서 이미지를 찾아가지고 이미지를 집어넣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자기만의 그림이 가장 조건이에요. 자기가 그릴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뭐 예를 들어서 앞으로는 이제 미술 교육이 많이 발전이 되는 게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그림, 예술적 창의성들이 많이 부각이 돼서 아마 미술도 많이 발전하게 될 것 같아요. 하지만은 그림을 못 그리면 저처럼 이렇게 사진을 붙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왜 이런 이미지가 그러면 중요한가? 영화는 초당 뭐 24컷, 사진 24개가 지나간다고 하거든요. 엄청난 사진들이죠. 그리고 이렇게 2시간 동안 보면 얼마나 많은 사진을 보겠어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책을 읽었다고 하면 정말 이건 몇천 권의 책의 분량의 정도의 정보거든요. 그러면은 책을 읽었다면 기억을 못 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눈에 보이지도 않은 건 빨리빨리 넘겼는데. 근데 저처럼 기적과 같은 일이 어디를 딱 가면은 이거 영화에서 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10년? 제가 지금 나이가 31이니까 저번에 10년 지나서 본 그 프로레슬링, 제 프로레슬링 좋아했어요. 프로레슬링 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거 그 전에 봤던 거지라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너무 대단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 많았던 영상들, 그 많았던 정보 중에서 이미지는 10년이 지나건 15년이 지나건 기억이 나는 거니까. 그래서 지루함을 느끼더라고요. 왜냐, 자꾸 똑같은 정보가 들어오니까. 스토리를 알게 됐으니까. 참 신기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글로 이렇게 남기는 것보다 이렇게 마인드맵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남긴다면, 그리고 그 시각적인 마인드맵을 계속 이렇게 머릿속에 넣는다면 무한히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실험을 해봤더니 초당 200개를 흘린 적이 있었어요, 그림을. 그럼 사람이 영상도 잘 안 보이는 거거든요. 더 놀라운 건 그것도 다 기억을 해냈대요, 사람은. 그러니까 이미지가 이렇게 대단한 거다. 그럼 우리는 글로 적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미지로 적어야 된다. 왜냐? 세상에는 이 글이라는 거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거예요. 하지만 이미지는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죠.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글자로 호랑이 한다고 해서 이게 호랑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호랑이라는 글자를 보고 무서워서 우는 애는 못 봤거든요. 근데 호랑이 그 사진, 그거 보고 무서워서 우는 애도 봤고, 호랑이 동영상을 보고 우는, 그건 더 무섭겠죠? 그 다음에 직접 호랑이가 눈앞에 있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글은 매일 앞에 있는 거다. 그래서 조금 더 경험에 맞춰서 뭘 해야 한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정말 그런가? 그러면 그런 이미지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의 기억에 연관이 좀 있는지에 대해서 실험을 해봤어요. 1그룹은 뭐냐면 자기가 선택했던 단어, 그리고 그 단어에 맞는 이미지를 자기 스스로 그린 거예요. 그리고 2그룹 같은 경우는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에 맞는 사진을 자기가 붙인 거죠. 아니면 여기 단어에서 여기 보면 여기 호랑이 있다고 여기 호랑이 사진을 그냥 갖다 붙인 거고, 세 번째는 그냥 글만 넣고 했던 거.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기억력 테스트를 했더니 결과는 이렇게 됐더라고요. 1그룹이 가장 결과가 많이 나오고 2그룹, 3그룹이 된 거죠. 그렇다면 뭐냐? 어떻게 보면 지금 미술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잘 내 손으로 그릴 수만 있다면 기억력이 그냥 글만 쓰는 것보다 무한해지는 거니까. 뭐 저희 어머니가 미술학원을 하셔서 그런 건 아니고 뭐 시골에서 하시니까 저 강의하고 별 상관이 없겠죠. 미술 교육이야말로 정말 미래인 것 같아요. 그냥 수많은 정보들, 수많은 학습들이 이렇게 큰 도움이 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두뇌는 자꾸 이렇게 조직화하고 범주화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점들을 이렇게 계속 놓고, 제가 이런 그 그림이 있으면 좋은데, 점들을 계속 놓고 보면은 이게 하나로 우리가 자꾸 뭉치려고 한대요. 우리도 이렇게 보면은, 여기 지금 이렇게 5명이 앉아있으면 이 5명을 한 세트로 보려고 하지, 개별로 보려고 하진 않거든요. 그렇게 이제 두뇌는 자꾸 이렇게 구조화를 시켜요. 그러면은 문장이 구조화가 되느냐. 뭐 구조화처럼 보이게 하려고 문장을 만들지만 이건 좀 이 구조화라고 보기엔 좀 어렵죠.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가지고 계속 나타내야만이 이런 구조화에 힘을 좀 가져서 이 두뇌가 받아들이는 대로, 그러니까 글자를 보면 머릿속에서 이렇게 조직화, 범주화를 통해서 구조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이 그림이 조직화, 범주화 되어 있으면 그냥 그대로 들어가겠죠. 한 번도 고민할 필요가 없죠. 즉 저한테 누가 한국말로 얘기하면 참 편할 텐데 영어로 얘기를 하면 다시 머릿속에서 한번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한 번 더 해석을 하지 않는 그런 정보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한번 해봤어요. 저희가 직접 그려봤는데 지금 이렇게 마인드맵을 한 다음에 내가 좀 더 창의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선을 몇 개 더 그으면 돼요. 그리고 가만히 쳐다보면 이렇게 또 답이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마인드맵은 참 창의적인 게 편하죠. 우리가 어떤 그 문장을 쓰고 그 문장 다음 문장을 쓰기엔 참 어려운데 그냥 이렇게 마인드맵은 수많은 이야기와 수많은 창의성 이런 것들을 기를 수 있는 아주 가장 훌륭한 도구 같습니다. 그러면 그 마인드맵을 만들 때 가장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이 책에서는 3A라고 하거든요.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영어권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뭐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길게 표현을 하자면 첫 번째는 주어진 모델을 모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저는 이제 저대로의 마인드맵이 있는 것 같거든요. 뭐 여기 있는 것처럼 뭐 가운데에다 놓고 막 이렇게 선 긋고 이런 마인드맵은 아니에요. 제가 특허를 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사업계획서를 발표를 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거나 비즈니스에서 마케팅 기획을 하거나 아니면 기술 기획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를 할 때는 이제는 그런 평소에 여기 쓰는 그 부잔의 기초적인 마인드맵으로 하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제일 처음에는 이거부터 모방을 해야죠. 저 같은 경우는 외삼순이 처음에 그려줬던 그 모델을 모방을 한 거겠죠. 보고. 그럼 두 번째는 최소한 100번은 연습을 해보래요. 그러니까 꼭 그런 사람들이 있죠. 처음에 야구 배트를 잡고 공을 던져서 휘둘렀는데 안 맞았어요. 아, 그럼 난 야구에 재능이 없구나 하고 야구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죠. 한 번에서는 모르는 거니까 한 100번 정도 하게 되면은 마인드맵은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그대로 나타낸 거기 때문에 100번 정도만 하게 되면 아, 이제 능숙하게 쓸 수 있게 되겠더라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리메이크. 우리가 이제 마인드맵을 만든 것들을 더 멋있는 마인드맵으로 만드는 거. 이런 연습이 필요하다고 해요. 이 세 가지를 하게 되면 이 마인드맵을 좀 자유자재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마인드맵을 이제 좀 더 잘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강조를 해야 되거든요. 강조를 하지 않으면 그냥 또 하나의 문자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강조를 하게 되면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 있는 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간단히 생각하면 그냥 글을 어떻게 하면은 이미지로, 어떻게 하면 그림으로 바꿀까. 역시 저는 참 공학부로 안타까운 것 같아요. 차라리 이럴 때는 예술을 했던 사람이었으면 좋겠거든요. 미술에 대해서나 예술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학교에서 좀 미술에 대한 포션이 좀 높아져야 될 것 같아요. 보면 그 단어 이미지의 입체화. 뭐 보시면은 아까 말했던 그 원리랑 똑같죠. 단어가 있으면 그냥 그걸 좀 그림처럼 보이게 하는 거. 이 나오라는 느낌이 좀 틀리죠. 그냥 들어오게 되죠. 그 다음에 공감각을 사용해라. 이거는 여러 가지 우리가 오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보는 건 시각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촉각으로 좀 느끼고 싶다 그러면은 뭐 라면보다 따뜻한 라면 하면은 왠지 그 따뜻함이 느껴지죠. 우리는 이제 단어나 이런 그 오감에 맞는 단어나 이런 단어들을 쓰게 되면 우리가 뇌에서 그런 반응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공감각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양한 크기로 쓰게 되면 이게 글자가 다시 또 이미지로 느껴지게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적절한 공간하고 여백을 사용해야 돼요. 왜냐면 마인드맵은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느 날은 거기다 더 가지를 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가득 차 있으면 그걸 못하니까 이렇게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심 이미지를 사용해라. 이렇게 중심 이미지를 사용하게 되면 아 내가 이게 무슨 생각이고 뭘 생각을 했을지 이 중심에서 벗어나질 않겠죠. 그 다음에 뭐 이미지를 전반적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뭐 색깔 여러 개를 사용하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뭔가 이제 기획을 하게 되면 한 20가지 색깔 색연필이나 아니면 한 30가지 정도 볼펜, 하이텍 뭐 이런 펜을 쓰게 되고 뭐 크레파스는 너무 두꺼우니까 이런 것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얇은 걸 사용하는 거는 얇은 걸 사용하게 되면 적절한 공간과 여백이 생기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간을 조직화해서 사용한다. 이건 뭐 손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다 보면은 자동적으로 조직화가 돼요. 이렇게 강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럼 연상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글자에 맞는 이미지나 뭐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연상 결합은 어떻게 하는지. 첫 번째는 이제 색상을 막 사용을 해요. 그 색에도 느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 서로 끼리끼리를 연결할 때는 이제 화살표를 사용을 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부호를 사용해라. 이런 게 있고요. 명료화 기법. 이건 뭐 책을 보시면 알 거예요. 하지만 이게 책으로 하면 한 4-5페이지 정도, 한 3페이지 정도가 되거든요. 빽빽한 글자로만 가득 찼는데 막상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그려보니까 한 장이고 아마 책보다 더 보기도 쉽고 외우시기도 편할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은 뭐 다 외우기보다는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 정도만 알면은 마인드맵을 그리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뭐 이걸 굳이 다 쓸 필요도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자면 정신적 자세를 갖춰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마인드맵에 전념하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도구. 웬만하면 여기서는 여러 가지 펜, 좋은 종이 이런 거 사용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작업 환경에 갖춰라. 뭐 이렇게 뭐 아주 좋은 장소에서 하라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되게 재밌는 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창의력이 2.5배가 올라간대요.
그리고 좋은 환경에서 해도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막 그렇게 강추하고 막 혼나고 막 부모님이 이렇게 혼냈던 게 어떻게 보면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환경에서는 더 많은 창의적인 생각이나 더 많은 것들이 나오는다고 과학 연구 결과로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환경을 갖추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또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많은 도구들을 갖추면 그 마인드맵을 작성하는 데 아주 커다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들었던 마인드맵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데 쓰이는 마인드맵이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이걸 아마 좀 글로 표현했으면 되게 많은 글자가 표현이 됐을 건데 하지만은 이걸로 이렇게 큰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붙여놓으면 이거에 따라서 개발을 하면 돼요. 여기는 수많은 문장이 숨어 있겠죠. 두 번째, 이건 뭐 제가 어떤 특허를 내기 전에 정리를 한 거예요. 실제로 이 마인드맵을 갖다 주고 좀 토론을 하게 되면 특허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글로 되게 복잡하게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허를 내는데 뭐 한 달이 걸리기도 하고 2달이 걸리기도 하는데 저희는 그 마인드맵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또 별리다들로 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붙여주고 해서 하나의 특허가 됐던 미술품 특허가 됐던 이 그림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비즈니스 뭐 저희가 컨설팅을 할 때 사람들에게 뭐 10장, 20장으로 보여준 게 아니고 이 한 장으로 우리가 지금 어떤 것들, 뭐 어떤 출판이나 뭐 도서, 뭐 이런 것들에게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어떤 걸 보여줬던 거고요. 이것도 되게 복잡한 기술들을 그 우리가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 잘 못 알아듣고 서로 길을 헤매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던 것들. 또 이것은 뭐 시스템 투자, 뭐 만들었던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나타내면 모든 게 편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자신만의 마인드맵을 그릴 수 있게 되면 이제 좀 더 창의적이고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자기 능력이 배로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글을 쓴다거나 뭐 특허를 낸다거나 아니면은 뭐 공부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했던 그 어떤 성취도나 이런 것들보다 훨씬 높아지는 거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꼭 이렇게 연습을 하셔서 자신만의 마인드맵을 만들어서 학습을 하거나 뭐 일을 할 때 많은 도움을 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이네요. 마인드맵 조직적 공부의 기술이에요. 이건 뭐냐면 제가 읽은 것 중에 뭐 가장 인상 깊었거든요. 지금 우리는 2권의 책을 가지고 하는데요. 하나는 뭐 마인드맵북이랑 하나는 뭐 두뇌사용법. 이 2가지 책을 가지고 하는데 그 책 중에서 가장 잘 읽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계속 한번 시도는 해보고 있는데 아직 익숙해지진 않았어요. 하지만은 이제 한번 해보니까 진짜 이게 지금까지 내가 했던 방법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제가 되게 공부법에 대해서는 되게 오만했었는데 이걸 보고 제 공부법을 전체적으로 좀 바꿀 수 있는 모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시험을 보게 되면 뭐 이렇게 참 무시무시한 괴물처럼 느껴지죠. 뭐 우리가 면접도 하나의 뭐 시험이 될 수 있고요. 항상 떨리고 무섭고 이런 무시무시한 괴물들하고 항상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큰 장소에서 프레젠테이션 할 때 한 10억짜리나 이런 과제들이나 아니면 제가 이제 어떤 사람들한테 저희 회사의 능력이나 저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할 때 뭐 옛날에는 참 무시무시했죠. 지금은 그 정도까지 무시무시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그 순간이 되면 긴장이 되더라고요. 이런 이 무시무시한 괴물하고 저희는 항상 이렇게 맞서왔던 것 같아요. 기존 공부법은 그냥 옛날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에 썼던 그런 창으로 맞서왔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마인드맵을 통한 조직적 공부의 기술은 그거에 비해서 이걸 사용을 하게 되면 뭐 총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그 마인드맵을 사용하지 않고 PT를 하거나 뭐 공부를 하거나 뭐 연구를 했을 때는 항상 이런 창으로 가지고 싸웠던 느낌이었어요. 시험에 무서웠었는데 좀 마인드맵을 통한 뭐 PT나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니까 조금 저도 이런 창보다는 좀 좋은 총을 가진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거는 이제 그거 한 단계 넘어서서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앞으로 뒤에 이제 계속 듣다 보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왜 정말 총이라고 할 만큼 대단한 건가, 기존에 했던 게 왜 그 정도로밖에 쓸모가 없었던지 이런 것들을 좀 느끼게 되실 겁니다. 먼저 이제 전통적인 교육 형태 같은 경우는 그냥 모든 과목들이 일방적으로 주입식으로 들어오게 됐었어요. 하지만 이 마인드맵을 통한 교육은 일단 자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는 거죠. 내가 어떤 식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공부할 건지 그 도구를 가지고 점령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거 같은 경우는 맨몸으로 싸웠다면 우리가 지금 이 마인드맵, 새로운 교육 형태라고 하는 그 마인드맵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면 이렇게 무기를 가지고 싸우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마인드맵 조직적 공부 기술에는 두 가지 단계가 있어요. 하나는 준비 단계, 또 다른 하나는 적용 단계인데요. 그 준비 단계는 이제 마음 내키는 대로 있고 뭐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비 단계부터 짚어볼게요. 제일 처음에는 마음 내키는 대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읽지 않거든요. 저는 정말 정통파 정독 스타일이에요. 앞에서부터 책 제일 처음에 열면 저자에 대한 소개가 나오죠. 저자의 소개부터 시작해서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뒤까지 읽는 이런 습관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제일 처음에 책을 하면 우리가 마치 서점에서 책을 사듯이 막 넘겨봐요. 넘겨보면서 뭐 이런 도표들이나 아니면 뭐 결말 뭐 이런 부분들을 계속 보죠. 요약된 부분들, 목차 이런 걸 보면서 이 책에 대해서 미리 어떤 느낌을 갖게 하는 그렇게 읽는 게 마음 기는 대로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학습 시간하고 학습량을 정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부분은 좀 잘했던 것 같거든요. 내가 한 45분 정도 집중을 하면은 한 뭐 50페이지를 읽으니까 오늘 이 책이 지금 300페이지니까 한 뭐 3시간 정도만 읽으면 이틀 동안 읽으면 다 읽겠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놓고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떤 느낌이냐면 저희가 이제 그 달리기를 하잖아요. 달리기를 할 때 막 가서 지금 몇 킬로 남았을 때 아는 거랑 언제까지 달려야 될지 모를 때랑은 느낌이 틀릴 것 같아요. 또 뭐 볼링을 할 때도 첫 번째 공을 던지고 몇 번째 핀이 어떻게 쓰러졌다 이 정보를 아는 거랑 이렇게 공을 던졌는데 그걸 커튼으로 가려서 어떤 핀이 쓰러졌는지 모르게 해서 두 번째 공을 던지는 거랑 완전히 다른 느낌일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학습 시간하고 학습량을 정하게 되면 장점이 명확해져요. 내가 얼만큼 해야 되고 또 이게 얼마 안 남았구나 이런 생각들로 하여금 동기부여나 집중력 향상을 일으키게 하더라고요. 다음 세 번째는 학습 과목에 대해서 전 이건 안 해봤어요. 마인드맵을 만드는 거. 이거 하기 전에 이제 한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기 전에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그냥 5분 동안 내가 지금 뭐 이 경영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인드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다. 근데 여기 이렇게 얼핏 넘겨보니까 이게 뭐 두뇌에 관한 얘기, 이 두뇌가 뭐 이렇게 생겨서 이런 것들을 뭐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공부를 할 때 마인드맵이 필요하다는 거, 그 마인드맵이 필요해서 그 마인드맵을 가지고 이제 이런 상황에 뭐 대처를 하는 거, 이런 상황의 마인드맵, 저런 상황의 마인드맵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한 번에 보면 그걸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이렇게 그려봐요. 내가 아는 것만큼. 그러면 이 부분은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막 아는 부분하고 모르는 부분이 보이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사람이 궁금하게 되겠죠. 내가 뭘 모르는지, 어떤 걸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알게 되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나는 이 책을 읽거나 이 공부를 하면서 어떤 부분들을 공부를 하고 어떤 부분들을 좀 중심적으로 봐야겠다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렇지 않을 때는 뭐 별로 필요하지 않는 것에 무지하게 집중을 하고 정말 필요한 것에 집중을 안 하는 경우도 생기겠죠. 왜냐면 순차적으로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놔서 공부하기 전에 나는 뭘 어떻게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걸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어떤 느낌이었냐면 제가 옛날에 뭘 배웠을 때 어떤 경험도 없이 배웠을 때보다 내가 이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밥을 먹는데 뭐 여자친구 부모님이 너 왜 젓가락질도 못하냐 해가지고 젓가락질로 되게 창피했던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젓가락질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는 완전히 집중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미리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한 다음에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자면 첫 번째는 개관 단계.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이렇게 볼 때는 막 넘겨보는데 우리가 어떤 퍼즐을 맞출 때 맨 끝에 왼쪽 맨 끝에서부터 맞추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맞추기 쉬운 퍼즐들부터 대강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계속 아까 이렇게 뭐가 궁금한지 알았으니까 다시 또 처음부터 보는 거죠. 뭐 어떤 중요한 도표나 우리가 볼 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우리가 궁금했던 거 위주로 먼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볼 때는 어떤 도표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볼 테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각적 보조도구, 뭐 시각적 보고도구라고 뭐 해서 대단한 건 아니고요. 그냥 이런 펜 같은 것들 놓고 이렇게 쫓아가면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미리 보기 단계. 어떻게 보면 이거랑 비슷하게 느껴지는데 그거랑은 좀 틀리고요. 미리 보기 단계는 그렇게 본 다음에 그 요약되거나 결말 부분을 먼저 봐요. 논문 같은 경우도 결말에 거의 모든 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그 전에는 이 얘기 저 얘기 이 얘기 저 얘기 나와서 머리가 좀 어지럽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 결말 부분을 먼저 봐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은 지금 이 의도나 이 목적을 가지고 썼구나. 그러면 내가 이 부분은 좀 집중해서 봐야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이제 설명을 할 때도 내가 정말 집중적으로 주장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잘 설명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거를 설명하기 위한 예나 아니면 그 예를 설명하기 위한 또 다른 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특별히 크게 전문성이 있는 경우가 좀 없거든요. 물론 이제 저희가 아주 훌륭한 사람들의 책이나 아주 좋은 책을 보내면 다 필요하겠지만 보면은 그래요. 그러니까 마인드맵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앞부분이 좀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뒷부분은 그 상황에 맞춰서 하는 건데 이거는 뭐 너무 오래전에 나왔던 책이라 좀 새롭게 다시 볼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좀 더 훌륭한 마인드맵이나 아니면 이걸 통해서 뭐 심리적으로 뭔가 얻을 수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또 강의를 준비할 만큼 뭐 이런 게 더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토니 부자는 그 뇌에 따른 마인드맵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론을 보니까 알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뭘 스킵하고 뭘 볼 수 있는지 이런 미리 보기 단계에서 그걸 하게 되고 세 번째는 이게 가장 중요해요. 내가 읽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퍼즐을 맞출 때 안 맞춰지는 퍼즐이 있으면은 그거 놔두고 다른 퍼즐을 맞추다 보면 이 퍼즐은 자동적으로 맞춰지거든요. 이런 경우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느꼈을 거예요. 모르는 게 있으면 무조건 넘어가라. 여기 내용이 되게 긴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모르는 거 있으면 넘어가라. 그리고 다른 것들을 맞추다 보면 그 모양이 보일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퍼즐은 죽어도 못 맞추겠다면 그 퍼즐 빼고 나머지 퍼즐 다 맞추면 그건 그냥 맞춰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복습이 중요하다. 복습을 하지 않으면은 기억력이 이렇게 상승했다가 쭉 없어져 버리고 복습을 하게 되면 이건 뭐냐면은 1년까지 계속 복습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뭐가 나타나면 창의적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때부터 창의적인 게 생기는 거예요. 내가 계속 쌓아둬서 잘 복습을 하면. 복습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교재에다가 직접 메모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토니 부자는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직선으로 한 것들은 내가 이해가 간 부분, 뭐 이렇게 곡선으로 좀 나타냈던 부분은 이해가 좀 안 갔던 부분. 또 어떻게 하면은 이 교재에다가 내 생각을 더 불어넣는 거 부분들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복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거든요. 가끔 나 이제 나이 먹어서 예전 같지가 않다. 그거는 나이 먹을 때까지 뇌를 그렇게 막 어떤 부분들은 너무 무시하면서 쓰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 쓰고도 어떻게 보면 내가 뭐 공부할 때 뇌가 움직이는 게 더 신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잘 보시면은 우리 지적 능력은 75세까지도 별로 이렇게 크게 내려가지도 않아요. 100세 되면 이렇게 된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이 마인드맵을 쓰면서 계속 공부를 한다면은 그 안 썼던 뇌로도 이 정도인데 뇌를 잘 쓰게 되면 가겠죠. 왜냐면 이 기억력 곡선하고 똑같아요. 기억도 쭉 내려가지만 우리가 계속 복습을 하고 하다 보면 창조가 되듯이 아마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계속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나이가 많이 드실 때 오히려 더 창의적인 거나 더 큰 것들을 내놓지 않나. 실제로 그 위인들이랍니다. 천재들 보면은 오히려 나이 많이 먹어서 많은 걸 더 발견하고 더 많이 왕성하게 활동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것도 우리 어르신들도 만약에 이거 학생들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르신들도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공부를 하면 많은 걸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마인드맵 강의를 마쳤는데요. 지금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우리는 생각보다 똑똑하다. 우리는 거의 이용도 안 해봤다. 뭐 1%도 이용 제대로 안 해봤으니까 멍청해서 못한다는 말은 제발 하지 마라. 그렇죠? 그럼 두 번째, 읽기. 잘 읽어야 또 빨리 읽고 우리가 대부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공부하는 것들은 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읽는 방법, 속독하는 법, 빠른 정보를 캐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줬고 세 번째는 이제 이해하고 기억하는 거. 어떤 식으로 기억을 할지 또 어떤 식으로 복습을 할지. 그럼 네 번째는 그걸 통해서 마인드맵을 그리는 거. 다섯 번째는 그 마인드맵으로 공부하는 거. 이렇게 짚어봤고요.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저도 이 두 책을 믹스를 하다 보니까 참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됐어요. 뭐 더 자세한 내용들은 또 책에 잘 설명이 돼 있으니까 책을 보시고 그 다음 마지막 6번째 강의는 그 도다인 대표 김선아 씨께서 그걸 해주실 거예요. 김선아 대표님께서 이 마인드맵, 응용적인 현재 쓰이고 있는 마인드맵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실 겁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